시험 하루 전날 성공하면 합격, 실패하면 불합격 아닙니까? 2024년 시험에 꼭 나오는 키워드 60개 정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토리쌤. 1번 화재보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은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으로 구분하는데 대표적인 주택물건에 대해서 고르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네모 안에서 주택 물건이 아닌 것들만 빼주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주택이 아닌 게 오피스텔, 그리고 광업소. 이건 오피스텔은 일반으로 분류되고요. 광업소는 공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도 일반으로 분류되고 공장 내 기숙사도 공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되는 거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조산원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에서 손해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비용 보상을 해주고 있다. 단, 아래 비용들 중에서 어떤 비용은 초과하게 되면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비용이냐면 바로 잔존물 제거 비용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는 애는 언제나 톡톡 튀는 애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비용들 중에 뭔가 다른 비용을 골라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고민 없이 잔존물 제거 비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화재보험 3번. 주택화재보험은 보험가입 시 자동담보물건과 명기물건으로 구분하는데 대표적으로 무엇은 자동담보물건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용 보도록 할게요. 기금속은 말해야 보상을 해주는 명기물건입니다. 그리고 우표도 말해야 보장해주는 명기물건, 그리고 실외에 보관하고 있는 목재도 말해야 되는 명기물건. 그런데 건물에 네온 사인은 그냥 내가 보험을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넣어주는 자동담보물건이 됩니다. 화재보험 4번 보도록 할게요. 화재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회사는 계약을,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고객이 잘못했을 때는 회사는 무효, 취소, 해지 중에 뭘 하냐면 해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한 거는 고객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회사는 강제로 해지를 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와는 다르게 만약에 회사가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계약자는 무효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한 계약 이후 물건을 며칠 이상 비워두거나 15일이나 30일 중에 하나인데 비워두는 때는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경우에는 알려야 되고, 또 며칠 이상 수선하는 경우, 수선할 때는 15일 이상 수선할 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두 개 숫자는 우리 화재보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건물을 비워둘 때는 며칠, 30일, 휴업할 때는 15일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가스 사업자나 체육시설 사업자는 의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무배상 책임 대상자를 하더라도 모든 업종이 다 그렇진 않아요. 내용을 한 개씩 보면은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이 중에 가스 제조업자, 가스 용기 운송업자, 가스 판매업자, 용기 제조업자, 이 중에 한 명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4명 중에 그나마 가장 영세하다고 느껴진 사람은 강제는 아니고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스 용기 운송업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체육시설도 같은 논리로 보시면은 체육시설 배상 책임 보험 또한 이런 것들 중에 수영장은 진짜 큰 규모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스키장도 되게 큰 규모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우리 그 태권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특종보험 2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레저보험은 그 위험의 성격에 따라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을 구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간보험으로는 뭐가 있고 대표적인 기간보험으로는 뭐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우리 앞에 기본 강의 배울 때 구간보험을 배울 때는 락스로 구석구석 이렇게 우리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낚스로 구석구석. 이렇게 낚시와 스키는 구간, 그럼 아닌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기간을 물어볼 때는 낚스를 빼시면 되는 거예요. 낚스를 빼시고 나머지 거 골프, 수렵, 테니스를 기간보험으로 해주시면 된다. 특종보험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보험의 기본계약에서 화재, 차량의 충돌, 도난, 파손, 자비험, 폭발 중에 무엇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동산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게 뭘까요? 바로 차량의 충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대상으로는 특정 장소에 있어서 가재 포괄 계약, 공장 내에 장치된 리스 시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거의 대부분 보기가 리스 시설은 되지만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니까 리스 시설은 동산보험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더 암기를 하시는 게 시험 문제 맞추는 데는 더 유리합니다. 장기 손해보험 보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는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계약을 무효, 취소.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효와 취소는 회사가 잘못했을 때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권리 행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험료를 안 낸 거는 고객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효나 취소가 아닌 회사는 해지를 할 수 있으나 2달 정도 밀렸다고 바로 해지하는 건 아니고 고객에게 먼저 한번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부활이 아니고 지급 중지도 아니고 효력 중지도 아닌 최후의 통지 같은 느낌으로 납입 최고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납입 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장기 손해보험 청약 철회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에서 계약자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며칠 이내에, 바로 15일 이내에, 그리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했으면 그로부터 며칠 안에, 3일 안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기보험 3번 보도록 할게요.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우리 특별 계정 상품을 골라라는 말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연금, 장기 손해보험, 퇴직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아닌 걸 물어볼 때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보증보험. 그럼 얘들은 무슨 계정인가요? 일반 계정인 거예요. 우리 계정은 2개밖에 없어요. 특별 계정 아니면 일반 계정이기 때문에 연금과 장기 손해보험, 퇴직연금은 특별 계정. 그 외에는 전부 일반 계정으로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 중에서 많이 특별 계정에서 운영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얼마를 냈다고 해서 그 돈이 전액 다 특별 계정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중에 무엇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는 저축보험료만이 특별 계정에서 운용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장기 손해보험 4번 보도록 할게요. 계약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고 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부활 신청 시는 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우리 부활할 때는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도 반드시 고지 의무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약 환급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부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해약 환급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만 부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가입 및 공제 요건으로는 우리 연금저축은 몇 살부터 가입이 가능하냐라면은 15세 이상, 19세 이상 나이 제한 없음. 정답은 나이 제한이 없다. 그리고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 금액의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조금 달라지는데 소득이 많으면 적게 공제해주고 소득이 작으면 많이 공제해주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자 기준으로는 4,500만 원,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5,500 이상인 경우에 아까 많으면 적게 공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를 공제한다. 13번 연금저축. 이제는 연금저축을 납입을 하고 내가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과연 어떻게 매기는지를 볼게요.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나이가 들수록 세금을 적게 매기거든요. 그래서 70세부터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를 매기게 됩니다. 단 연금 외의 형태로 일시금으로 받거나 해지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금 소득으로 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금 소득으로 봐주는 게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게 되어서 과한 세금을 매기게 돼요. 그때는 15%를 과세하게 됩니다. 지금 이 13번 문제는 단골로 나오는 복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은 좀 어렵더라도 꼭 외워주세요. 퇴직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금융기관은 우체국과 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퇴직금을 저축은행이 맡기는 건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체국과 저축은행. 그리고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계좌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로 받아오는 게 급여형이거든요. 그래서 급여형은 외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더라도 그 돈의 수익률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만 받아오면 됩니다. 그럴 때 부족분은 누가 채워주겠어요? 우리 사장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장님을 사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요 세 개 중에 뭔가요? 할 때 확정급여형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확정기여형은 이때는 기여형은 근로자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퇴직연금 2번 보도록 할게요. 또 나왔네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유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봤듯이 급여형은 사장님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급여형에서는 중도인출이 지금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기여형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여형이라 해서 퇴직도 안 했는데 언제든지 쉽게 찾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어떤 조건에 하나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조건이냐면 무주택자가 1주택이 있으면 안 돼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전세를 갈 건데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출이 되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이건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주택 구입 시나 전세 보증금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동차 보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 자동차 보험은 민사, 형사, 행정 책임 중에 민사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민사상의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법의 영향이에요? 형법이 아닌 민법의 영향을 받고 그 중에서도 특별법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만약에 민사를 해결해 줄 건데 의무보험까지가 아닌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은 원칙은 민사지만 형사처벌에 대하여서도 아예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경감, 조금 죄를 줄여주겠다 판단할 때 참작을 하여 적용하겠다까지.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 자동차 보험 형사예요, 민사예요? 민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법의 적용을 받고 그 안에서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 보험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게 아닌 경감한 적용을 받게 된다. 자동차 보험 또 보도록 할게요. 대인배상원은 뭐에 대하여 유한 책임의 형태로서 유한 책임이란 건 한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인당 한도가 있는 거예요? 사고당 한도가 있는 거예요? 인당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당과 사고당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보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당으로는 한도가 있지만 사고당에 대하여는 한도가 없는 무한 책임이다. 예를 들면 버스에 15명이 타고 있었으면은 인당으로는 한도 안에서 받지만 그게 몇 명이든 전부 보상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대하여는 최고 얼마까지? 1억 5천까지 보상하고 부상은 급수에 따라 다른데 최저가 14급이거든요. 최저 14급은 50만 원, 1급 최고는 3천만 원까지 한도로 해주고 후유장애는 최대 1억 5천까지 보상한다. 그래서 1억 5천, 3천, 1억 5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하나 더 볼게요. 차량의 용도에 따라 화물차와 특정 용도 자동차를 구분하는데 다음 중 특정 용도 자동차는 모두 골라 보겠습니다. 우리 단순한 짐과 어떤 용도가 따로 있는 걸 구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동 진료차는 특정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분뇨, 좋은 말로 분뇨지만 그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 짐이라고 볼게요. 얘는 화물차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열차, 우리 헌혈차 말하는 거니까 얘도 특정 용도 자동차가 되는 거고, 청소차는 단순 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차도 화물차. 그리고 현금 수송차는 이건 너무 좋은 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정 용도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탱크 로리도 단순 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독차는 특정한 용도가 있는 겁니다. 방역이라는. 그래서 소독차는 특정 용도 자동차, 냉동 탑차는 화물차, 방송 중계차는 특정 용도 자동차, 이동 도서관차도 특정 용도 자동차. 이렇게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목적이 딱 있으면은 특정 용도 자동차, 그 안에 싣고 다닌 짐이 그냥 단순한 짐의 느낌이 난다. 그럴 때는 화물차 이렇게 구분해 줄게요. 자동차 보험 4번 묻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망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65세 전에 죽으면 위자료 마음의 상처가 조금 많지만 65세 이후에 죽으면은 그나마 조금 적게 적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65세 미만인 경우로 물어보면 그때는 8천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은 그 사람의 월 소득에 현실 생활비를 공제한 다음에 몇 개월 더 일할 수 있는지를 직업별로 조사를 하는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호프만 계수라고 해요. 그래서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자동차 보험 5번 대물 보상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하락 손해는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출고 1년 이하는 수리 비용의 20%를 보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나오면 15%, 2년에서 5년 사이는 10%가 됩니다. 대차료는 우리 렌트비를 말하는 거예요. 동급의 대여 자동차를 빌린 요금 중에 최고 요금일까요? 최저 요금일까요? 최저 요금이 비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 요금에 대여 자동차를 대여하는 요금의 35%를 적용하여 보상한다. 김토리쌤, 앞서 손해보험 파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공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종사자에 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설계사는 대리를 할까요? 중개를 할까요? 중개를 합니다. 중개를 하는 자로서 보험협회, 정확한 명칭으로는 금융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가 있단데 이 중에 없는 사람을 빼주면 되겠죠. 설계사는 영업할 수 있고 대리점도 영업할 수 있고 보험회사 직원도 영업할 수 있지만 우리 사장님은 영업을 못 하세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모집 종사자에 의해 또 보도록 할게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우리 회사와 설계사가 하는 거를 위촉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촉이 되게 되면은 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 신청은 설계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가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계사와 회사가 하는 건 뭐다? 위촉. 그리고 이렇게 위촉이 된 후에 회사가 협회에 이분을 설계사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규 설계사는 등록을 할 때 연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런 연수 과정을 거치면 그 유효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연수 과정이 여러분 시험 치시는 거예요. 시험 치면 유효 기간 1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력 설계사는 시험을 안 쳐도 되잖아요. 근데 아주 예전에 근무했으면 안 돼요. 최근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예, 보험 설계사의 등록 제한 사유로는 우리 등록이 안 되는 설계사 골라볼까요?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파산자로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게 아니고 파산자는 복권이라는 게 돼야 돼요. 복권.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복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사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는 등록과는 어떻게, 아까 우리 등록할 때는 회사가 협회에다가 신청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만두는 걸 우리 말소라고 하거든요. 말소는 누가, 설계사나 회사 중에 누가 협회 내용 증명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완성해 볼게요. 설계사는 등록과는 다르게 보험 설계사가 협회에 직접 내용 증명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정리를 해보면은 등록은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설계사가 직접 하는 것은 안 됐죠. 근데 그만두는 말소는 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설계사가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암기해 줄게요. 모집 종사자의 이해 4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은 우리 아까 설계사의 등록 연수 과정 이수하고 유효기간이 1년이었잖아요. 근데 대리점은 설계사보다 전부 1년이 더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사는 유효기간이 2년이 되고 경력 설계사는 아까 우리 설계사는 3년이었죠? 그러면 1년 더해서 4년이고 3년 안에 1년 경력이었으니까 대리점은 2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영업할 때 보증금을 예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보증금은 개인 대리점은 1억, 법인 대리점은 3억을 예탁하게 됩니다. 25번 볼게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금융기관은, 자, 문제가 대리점입니다. 금융기관, 은행이나 그런 금융기관에서 우리 보험대리점의 형태로 보험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등록할 수 없는 금융기관을 물어봅니다. 은행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겸용여신업자는 등록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란 개념 자체가 보험회사가 아닌 곳에서 보험을 대신 팔아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자기 거 보험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중개업자, 증권회사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얘들은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고유한 업무가 있죠. 그래서 얘네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제조합이 뭐 새마을금고, 우체국 이런 걸 말할 텐데 여기서는 자기네들 보험을 파는 거지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 대리점의 형태로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등록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겸용여신업자, 보험회사, 그리고 한국은행, 공제조합 등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우리 아까 개인 대리점은 1억, 법인 대리점은 3억이었잖아요. 이렇게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는 이유가 서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은행 같은 거잖아요.
은행이 신뢰가 없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보증금이 어떻게 된다? 바로 면제된다. 26번 보도록 할게요. 위험이란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현실화 순서는 이 위태의 사고 손해의 순서를 바르게 해볼게요. 근데 우리 헷갈릴까봐 제가 그냥 그대로 적어놨어요. 위태가 제일 먼저 1번, 사고가 2번, 그리고 손해가 3번.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위태, 사고, 손해의 순서이다. 그리고 위태는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로 구분하는데 정신적 위태로는 도로상의 빙판, 얘는 물리적 위태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강도는 도덕적 위태에 해당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정신적 위태는 뭐예요? 졸음 운전이 정신적 위태에 해당합니다. 27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의 분류에서 보면은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일부 보험은 가액보다 작게 가입한 거를 일부 보험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이 말인데, 내가 가액이 더 크고 가입 금액이 더 작은데 가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면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초과 보험은 내가 가액은 1억인데 2억, 3억 가입했다고 해서 3억 다 보장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가액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28번 보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를 고의라고 나오면은 경성사기입니다. 이 경이 딱딱하다, 굳다, 우리 경직되다 할 때 그 경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사기, 딱딱한 사기를 말하는 거고, 이 연은 부드러울 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고의이기 때문에 경성사기. 그리고 우연한 사고에 따라 보험금액 과잉 청구를 하는 기회사기, 이건 내가 내려고 낸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조금 돈을 더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가벼운 사기를 우리는 연성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도는 하나 외울게요. 201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됩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보험범죄 근절을 위하여 나이롱 환자 근절에 대한 병원의 의무조항으로서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몇 년간? 3년간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 외박 시에는 누구의 허락을 받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의 허락을 받는 거냐,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는 건데, 당연히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0번 음주운전 관련 벌칙으로서 2회 위반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거부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요거는 숫자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음주운전 관련 벌칙으로 2회 위반 시에는 몇 년에서 몇 년, 2년에서 5년, 벌금은 1000에서 2000. 그 다음에 측정 거부 시에는 몇 년에서 몇 년, 1년에서 5년, 그리고 벌금은 500에서 2000. 이렇게 단순 암기니까 반드시 외워주세요. 31번 볼게요. 음주운전 관련 이제는 행정처벌이에요. 이때는 알코올 농도 말하는 겁니다. 알코올 농도가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미만까지는 면허 정지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험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선에서 알아두셔야 돼서 제가 주관식이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몇 프로? 0.03%에서 0.08%까지는 뭐다?
면허 정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면허 정지 당하면 며칠까지 100일의 정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0.08이겠네요. 0.08부터는 음주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시는 무조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이때 우리 면허 취소되면은 1년 동안 면허 취득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0.03, 0.08 이거는 일반인도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른다. 정말 큰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숙지하세요. 32분 보도록 할게요. 요즘 우리 도로 난폭 운전 많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난폭 운전 처벌 규정으로서 몇 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우리 75세 이상 고연령자들은 면허 갱신 주기를 조금 단축해 버렸는데요. 원래 몇 년이냐면 5년에서 지금 현재는 3년으로 그 기간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 또는 증권의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단데, 증권의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계약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3대 기본 지키기 중에 하나인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취소는 전부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배울 때 고객이 잘못하면 회사가 하는 건 해지고 회사가 잘못하면 고객이 하는 건 무효나 취소잖아요. 약관을 안 준 거는 회사의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4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험금 지급의 의무의 소멸시효. 이 말은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면 몇 년 지나면 그 기간이 끝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3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은 지급 의무가 소멸한다. 단 회사가 고객한테 요청하는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보다 더 짧게 해서 2년이 경과 시 소멸한다. 우리 암기할 때는 내가 받을 금은 몇 년간? 3년간 행사할 수 있고 회사가 나에게 받을 료는 몇 년간? 2년간 행사할 수 있다. 35번 볼게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때는 고객이 잘못한 거죠. 그럼 회사가 계약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까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어떤 기간이 지나거나 계약 후 몇 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금 해지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은 해지를 할 수가 없다. 영업보험료는 크게 우리가 내는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할 거예요. 영업보험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진짜 내가 보험 때문에 내는 게 순보험료, 회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를 부가보험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이 순보험료는 그 안에서 다시 위험 때문에 내가 내는 보험료와 저축해달라고 내는 보험료 이 두 개로 구성된다가 맞는 겁니다. 그럼 유지비, 신계약비, 수금비는 뭐예요? 바로 위에 있는 부가보험료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37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이 우리가 계약이 성립하는 거는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이 있으면 되는데 계약의 효력은 1회 보험료를 내면 발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보험기간이 보험 계약 기간보다 일찍 시작하는 보험을 내가 돈을 먼저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보장이 내 성립보다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소급보험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돈을 늦게 내서 나중에 지금 계약이 성립됐지만 효력은 나중에 발생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를 예정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먼저 돈을 냈잖아요. 그러면 소급보험. 회사가 승낙한 이후에 돈을 냈잖아요. 그러면 예정보험이 되는 겁니다. 38분 보도록 할게요. 완전 판매를 위한 3대 기본 지키기로서 우리 3대 기본 지키기는 정말 기본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고를 줄 아셔야 돼요. 고객 보관용 청약서 전달, 그리고 약관의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 자필 서명, 요 세 개가 3대 기본 지키기고 모집자 실명제, 요거는 중요한 내용은 맞아요. 하지만 3대 기본 지키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외울 때는 청, 약, 자 이렇게 해서 청, 약, 자 이렇게 세 글자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자는 우리 아까 공부할 때 회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회사가 잘못하면 무효나 취소인데 이렇게 기간을 주는 거는 전부 취소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시험의 취소는 무조건 몇 개월? 3개월이 답입니다. 39번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 있나 봅니다. 무엇이 있다. 어떤 계약인지 볼까요? 보면은 뭐 보증보험, 단체보험, 갱신보험, 계속계약 이렇게 있는데 그냥 쉽게 이어서 하는 거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계약과 계속계약은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고 반대로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은 그 반대 것만 골라주시면 돼요. 보증보험, 단체보험, 3개월 이내 단기 계약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상품 설명서를 안 줘도 되는 거는 갱신과 계속, 그 다음에 가입 설계서를 안 줘도 되는 거는 이 두 개를 뺀 보증보험, 단체보험, 3개월 이내 단기 계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험 모집 시 감사의 선물로 우리 많이 주곤 하잖아요. 근데 이 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한도의 연간 납입 보험료의 몇 프로? 10% 또는 3만 원 중에 적은 금액까지가 우리 감사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를 초과하게 되면 무슨 걸로 보겠다면 특별이익을 제공했다라고 봐서 몇 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토리쌤, 이제 공통 파트가 다 끝나고 제3보험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제3보험에 대해서 보상하는 영역의 보험은 우리 3보험이라고 하면은 상해, 질병, 간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하는 영역의 보험은 질병으로 입원이니까 맞고 배상 책임 손해는 이건 3보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전신마비로 인한 간병 맞고요. 암이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맞고 신용, 대출 상한 신용은 상해 질병 간병이 아니니까 아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영위하는 질병 사망 특약 보험 기간의 한도는 손해보험에서 사망을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의 한도는 몇 세까지로 두냐면 최대 80세까지 가능하고 보험 금액의 한도는 몇 억까지냐면 2억까지가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의 무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취소 이야기는 많이 했잖아요. 그럼 어떨 때 무효가 되냐면은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의 무효 요건은 무슨 법에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란 말입니다. 15세 미만이 사망이 되면 단 부모나 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고 있더라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 15세 미만의 사망을 왜 원칙적으로 무효를 해놨냐면은 나쁜 정말 악질적인 부모가 이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부모나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더라도 불가능하다가 맞는 말이에요. 자, 44번 보도록 할게요.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둘 중에 무슨 법? 상법을 골라주시면 되고 아닌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되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15세 미만자 그리고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선생님 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이런 거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얘도 가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얘는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비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이런 애들이 나왔었습니다. 45번 볼게요. 손해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으로 상품 개발이 가능한 경우는 위에 제목에 있지만 우리 3보험 파트는 원칙이 전부 보장성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저축성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는 뭐냐면은 15년 이하의 상해 보험만
개발이 가능하다. 46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상해보험의 특징인데 상해보험의 보상한도는 이 두 개 중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보험가액이라는 거는 물건의 어떤 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우리 상해는 사람이 다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가액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가입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상해 사고의 요건은 우연, 급격, 외래의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속, 완만, 내재는 상해 요건이 아닌 거예요. 우연, 급격, 외래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냐, 순차적이어야 되냐인데 당연히 이걸 동시에 한 번에 탁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47번 볼게요. 상해보험은 급수가 1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어떻게 될까요? 상급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므로 보험료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몇 급일까요? 바로 3급이에요. 1급은 보통 사무직을 말하는 거고 2급은 그냥 우리 정비공들 이런 거 말하는 거, 상급이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등이 되겠습니다. 48번 장기 상해보험에서 치료 종결 후 한시적인 장애가 나타날 경우 우리 보통 장애는 영구적이거든요. 근데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몇 년 이상인 경우는 5년 이상인 경우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 의료보험 4세대, 요즘 흔히 4세대 실손이라 부르는 게예요. 얘 보장 종목 구성은 우리 주계약과 특약이 있는데 그냥 쉽게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보상하고 급여 그리고 특약은 비급여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은 주계약은 급여 이렇게 비급여는 특약 항목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밑에 특약은 비급여, 비급여, 급여가 주계약 항목이니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50번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통원 후 보험금 청구 시 급여 항목은 규모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달라지거든요. 급여 항목은 의원의 경우는 얼마? 만원. 만약에 상급병원이라고 나오면 2만원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는 정률 공제를 할 때 20%를 공제하거든요. 그리고 만원과 2만원을 비교했을 때 더 어떤 금액을 공제한다, 뺀다라는 말이에요. 뺀다. 그럼 내가 돈을 받고 싶은데 얼마를 빼고 받을 때 회사는 그 중에 더 큰 거를 뺍니다. 더 많이 빼겠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비급여는 규모와 상관없이 아까 우리 급여는 의원은 만원, 상급병원 2만원이었잖아요. 근데 비급여는 규모와 상관없이 3만원 그리고 율은 30% 중에 또 작은 거, 큰 거,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51번 볼게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이 둘 중에 뭐의 의료비 이용량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고 우리 차등제는 비급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있는데 5단계 구조로서 이 무조건 비급여는 내가 많이 쓰면 할증하는 거냐 아니면 안 쓰면 할인해 주기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단계 구조 안에는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할증해 주는 것도 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 1, 2등급 해당자는 이 제도에서 이 제도가 만약에 좋으면은 이 제도에 넣어주는 게 좋은데 실제로는 할증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은 이 제도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지금 이게 차등제가 좋은 느낌이 아니고 좀 많이 올리겠다라는 느낌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비급여 차등제는 5단계 구조인데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할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기요양 1, 2등급 해당자는 이런 좀 안 좋은 제도에서 뭐 해준다? 제외해 주겠다. 52번 볼게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약 내용 중에
3대 비급여 항목 중에 하나인 우리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는 일단 뭐의 증상의 호전을 판단하여 연에 총 몇 회까지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씩 정리해 보면은 우리 총 연에 받을 수 있는 거는 50회까지 보상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 50회를 무작정 해주는 건 아니고 몇 회 단위로 끊어서 호전에 따라서 또 진행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몇 회냐면 최초 10회 단위로 10회 단위로 끊어서 그 호전을 판단하여 총 연에 50회까지 보상을 해준다. 53번 교통상해보험의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타 교통수단으로서는 우리 기타 교통수단이라고 하면은 교통수단이 아닌 걸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타이어식, 뭐 기중기가 내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타이어가 달린 거예요. 교통수단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타이어식 맞잖아요. 트럭 맞아요. 그리고 스쿠터는 아닙니다. 스쿠터는 기타 교통수단이 되는 거고 에스컬레이터, 우리 백화점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교통수단입니까? 아니죠.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케이블카도 기타 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제 전세버스와 렌터카, 우리 휴일 교통사고 시 얼마 몇억 보상 이런 광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전세버스와 렌터카를 타고 있다가 휴일날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대중교통수단 내가 보상을 받고 싶다. 이때 될까 안 될까 이 이야기거든요.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휴일 대중교통 상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4번 단체 상해보험에서 동일한 회사, 관공서 등 5인 이상을 근로자를 고용한 단체는 우리는 일종급여 단체라고 부르고 단체 구성원이 명확하여 일괄 관리가 가능한 단체는 우리는 3종 규약단체라고 부릅니다. 1종은 급여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종은 규약단체, 그리고 비영리 법인, 변호사, 의사회 등은 2종이라고 해서 법정단체입니다. 지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 모아놓으면 1종,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사람들은 2종,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그냥 모였는데 관리가 좀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3종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55번 볼게요. 질병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역선택 방지를 위한 제도로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 시점 이전에 어떤 정보의 불균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전에 역선택 방지를 위한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대기기간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뭐 면책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 이후에 어떤 정보의 불균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는 보험 금액의 일정액을 공제한다. 우리 앞서서 실손의료보험에서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제가 받아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6번 볼게요. 상해 및 질병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가산 금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이율은 뭔가 말이 길지만은 지금 읽어보면 회사가 지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죠. 그럴 때는 그냥 보험 계약 대출 이자를 주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다 읽었을 때 회사가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무슨 이자? 대출 이자를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에서 암 입원 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암의 치료를 직접 치료하나요? 직접 또는 간접 치료하나요? 우리 간접이란 말이 나오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보장하고 지급 일수는 1회당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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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통상적인 암보험은 120일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 출제자 기준에서는 아닌 회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회사별 상이하다, 다른 한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회사별 상이하다라고 해주셔야 맞고요. 동일한 암으로 2회 이상 입원 시는 각각의 횟수로 쳐주면은
기간이 무제한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암으로 2회 이상 입원했을 때는 1회 입원으로 보겠다. 58번 볼게요. CI 보험은 치명적인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자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치명적 질병 발생 시 사망 보험금의 몇 퍼센트를 50%를 지급하며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가 납입 면제되거든요. 이때 얼만큼이 면제되냐면 전액이 면제됩니다. 59번 볼게요. 어린이 보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아보험 있잖아요. 근데 보험 구조는 이런 거예요. 어린이 보험에 뭐를 통하여? 특약을 통하여 출산 시 위험을 보장하는 태아보험은 고령의 임산부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 기형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실을 알기 언제? 임신 사실을 아직 임신도 안 됐는데 이걸 가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안 후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60번 마지막 문제네요. 간병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중 안 되는 걸 빼버리면 됩니다. 환각제 복용 이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2등급 상태 요거는 되는 겁니다. 습관성 약품에 의한 요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성까지는 맞는데 노인성 갑자기 치과 질환이 왜 나와? 안 됩니다. 등이 보상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우리 전체 범위를 간략하게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다음번에 다시 재생하셔서 내가 설명을 안 듣고도 문제를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울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화이팅 하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